오늘 저희가 조합원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연금을 바로 알고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를 위한 연금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4가지 소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서 특히 국민연금, 우리 전체 공적연금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첫 번째로 갖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연금,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연금 관련해가지고 오해도 많고 쟁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오해는 뭐고 진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끝으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과제와 과제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적연금 제도 이해, 이게 사실 첫 시작부터도 말이 어렵습니다. 공적연금, 그죠? 이 공적연금이라는 게 우리는 많이 써서 그런데 국민들 속에서도 이렇게 익숙한 단어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첫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연금의 목적이 뭐죠? 노후보장. 네, 맞습니다. 노후보장입니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의 목적은 뭘까요? 예. 네, 간단합니다. 그죠? 이 노후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공적연금이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50년 전, 한 30년 전, 5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 세대. 과거에는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했죠? 자기가 노후가 됐어요. 어떻게 했죠? 빨리 죽거나 자식이 모시는 거예요. 네, 빨리 죽거나, 예, 달수목이 짧아서 빨리 죽거나, 우리 자식들이 부양을 했죠. 그런 가족 부양 제도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 문제를 단지 가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져 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연금 제도라는 게, 공적연금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가족 부양에서 사회 부양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빠른 곳은 19세기 중후반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는 1900년대가 넘어가면서 많은 국가가 출발을 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 연금도 출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1960년에 공무원 연금이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런 사회 부양 제도로 공적연금을 만들면서 딱 2가지입니다. 뭐냐면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국가가 운영을 합니다. 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 지금의 재직 세대들이, 지금의 노동 세대들이 노후 세대를 부양하고, 그죠? 자기가 노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후에 지금의 미래 세대들이 부양하는.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지만 그 속에 또 하나 이 세대 간 연대, 그죠? 세대 간의 연대가 실현되는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공적연금의 목적,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노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쉽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현재 주소입니다. 보시면 OECD 대비해서 노인 빈곤율이라는 건 노인 인구의 중위소득의 이하인 그런 빈곤층들이 얼마큼 되나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OECD의 평균이 지금 13.1%인데 우리는 3배가 넘습니다. 거의 노인 인구의 40%가 그죠? 노인 빈곤 상태에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 표는 노인 근로소득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절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노인이 돼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살펴보면 이 얘기 많이들 우리 하죠. 그죠? 우리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한국의 평균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게 사회의 어떤 건강성을 이렇게 지표로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표로서 이 자살률을 살펴보기는 하는데, 여기 평균 자살률보다 특히나 65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타의 사회 제도들이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한, 그렇죠? 이런 걸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제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뭐다? 연금이다,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사회의 노후 보장 체계를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여기 특수직영 연금이 우리가 되겠죠? 특수직영 연금 혹시 뭐 있는지 아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조금 작은 부분이지만 별적 우체국연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직영연금이 있고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특수직영연금, 그리고 2014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보통 공적연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퇴직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통 퇴직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과거에는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일시불로 받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좀 나눠서 연금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생활들이 또 노후에 있을 생활들이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 속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연금을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퇴직연금을 준 공적연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체계이고요. 제일 아래는 아시겠지만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부족하다 했을 때 그죠? 보충적으로 이 사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층을 둔 거는 뭐 중요도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중요도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런 이제 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본 거고요. 우리 국민연금 제도를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제도 설계와 공무원연금의 제도 설계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또 잘 이해를 하면 공무원연금도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전체 국민이 특수지원연금 빼지만요. 전체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요. 월 보험료는 지금 얼마를 내고 있다? 네, 월 9%인데 4.5, 4.5에서 9% 내고 있죠. 지역가입자는 9%를 내고 있지만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절반씩 해서 4.5%. 뭐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4.5, 국민연금은 4.5를 내고 있다. 그리고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노령연금을 살펴볼게요. 어제 보니까 제가 노령연금 정도는 알고 계실 거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노령연금이 뭐냐면 그냥 월 받는 연금, 국민연금에서 나중에 퇴직했을 때 월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계산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계산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노령연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했을 때 자기의 평균 소득 원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 연금을 계산할 때 그 평균 소득 원액에 자기가 가입한 재직 기간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 1%가 현재 국민연금의 지급률인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만약에 20년 가입했다 그러면 지급률이 어떻게 되죠? 20%. 40년 가입했다 하면 몇 퍼센트? 40%. 그래서 여기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겁니다. 연금을 40년 가입했을 때 몇 퍼센트를 받느냐가 소득 대체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국민연금은 출발이 88년 출발했는데 좀 낮아져서 아무튼 지금 현재는 40%, 현재는 아니죠. 이게 단계적으로 역시 내려가서 28년에는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현재 이제 2021년 말 통계인데요. 그냥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현재 노령연금의 최고 금액 수급자가 227만 원이라고 합니다. 많은가요? 최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수령자가 부부 합산으로는 382만 원. 전체를 받는 분들의 평균을 냈을 때 현재 요 금액도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5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죠? 적습니다. 왠지 매우 적죠. 그죠? 매우 적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금액은 기억해 두고요.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이런 수급자 추이와 이 금액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강제성이 있고요. 물론 비경제활동 인구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기는 소득이 없다 해서 가입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어떻게 된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연금 계약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국민들이? 야, 이거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진짜 나라가 망하겠죠. 예, 진짜 나라가 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요번 그 국감에도 그 얘기 잠깐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법의 명문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기본적으로 연금은 지급이 되게 되어 있지만 워낙에 연금에 대한 신뢰가 되게 많이 낮아서 이거를 보다 더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한다는 어떤 약속을 보다 명문화하자는 의미에서 사실 지금 이제 이번 국감에서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건 오랜 우리 노동자들의 또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계속 요구를 했었던 요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네,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지금 일부 도입이 되었는데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0%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40%가 모든 가입자가 40%는 아니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보다 낮은 분들은 어떻게 된다? 그 지급률보다 더 많이 받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 한번 금액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도 많아진다. 그래서 자기가 퇴직하면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전년도 물가 인상률이 5%였어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어떻게 받는다? 105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 부모님들이나 보시면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연금이 올랐네 이렇게 하면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금이 물가에 따라서 계속 오른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그리고 제일 오해도 많은 부분. 내는 것보다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냥 금액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월 평균 소득을 245만 원 정도 받는 노동자가 있어요. 이 노동자는 월 11만 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업주까지 해서 22만 원을 납부를 해서 나중에 40년 가입하면 100만 원 정도, 25년 가입하면 6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서 재직 후에 65세부터 연금을 수령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15년, 20년은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11만 원을 월 계속 내고 나중에 100만 원을 받아요. 이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물가 인상도 반영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돈은 그때의 돈이 아니라 지금의 가치예요. 지금의 가치. 그러면 어떻게 된다? 딱 봐도 내는 것보다 월로 보면 더 많이 받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 것이고 보통 국민연금의 평균 그 수익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낸 거 모두 더하고 자기가 받는 거 했을 때 그게 2배가 넘는다. 2.4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3배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적연금은 어떨까요? 사적연금. 제가 예전에 그 우체국 쪽에 교육을 간 적이 있는데 마침 거기 이제 조합원 중에 우체국 그 금융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적연금의 수익률이 0.8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내가 지금 설계하고 파는 상품이 어떤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 분 중에 한 분은 국민연금만큼 잘 설계되어 있는 제도는 또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게 사적연금은 자기가 물론 수익을 내요. 이렇게 뭔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혹시 이제 사연금 드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보충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도 내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중에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 거기에 운영 수익이 더 많이 나면 더 많이 받는다 이야기를 하는 그때 금액은 무슨 금액? 지금의 금액이에요. 지금의 명목금액에서 10년 후 20년 됐을 때 그 금액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면 관리 운영비 있을 거잖아요. 사기문 같은 경우에 밑지는 장사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관리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연금 같은 경우에는 0.8%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연금은 2배에서 3배 많이 받는다는 거고요. 이것도 숫자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저소득층은 덜 내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작을 수는 있어요. 그죠? 절대 금액은 작을 수는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월 소득 50만 원, 이게 중위값입니다. 50만 원 많이 받는 사람은 낸 보험료보다 1.5배 더 많이 받긴 하지만 그죠? 더 많이 받긴 하지만 1.5배인데 여기 50인 경우에는 절대금은 적게지만 4.5배나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수익비 얘기할 때 또 하나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공무원연금도 뭐 수익비가 지금 1.5로 떨어졌다 이런 뒤에 나오겠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1.5는 자기만 낸 거의 1.5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낸 거, 사용주가 낸 것까지 포함했을 때 1.5배입니다. 그러면 자기 낸 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야, 그러면요, 이거 운영하면은 진짜 나중에 진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머리를 굴려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연금 제도를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50년 전에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회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죠? 그런 제도를 또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떠한 제도들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노후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또 하나 세대 간 연대 속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보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다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이런 좋은 혜택이 있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국민들은 이런 혜택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한쪽에서는 폐지하자고 하는데 막 계약한다고 그러면 그럼 폐지하고 그냥 그동안 내 연금을 그냥 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자발적 가입에 100만 명 육박한다. 그리고 점점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발적 임의 가입자가 38만 명, 임의 계속 가입자가 55만 명. 말은 어려운데 임의 가입은 뭐냐면 아까 납부 예외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이 없어요. 비경제 활동, 경제 활동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연금을 내겠다. 국민 전체가 가입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예,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그러면 뭐 최소치를 낼 수도 있어요. 지금 한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최소치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임의 가입할 수 있는 게 있고 임의 계속 가입은 자기가 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자기는 조금 더 이렇게 더 내고 나중에 받는다.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경우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경쟁 여유가 있으셔서 오히려 지금 받지 말고 조금 더 내고 나중에 좀 더 받겠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거고요. 좀 씁쓸한 기사기도 한데 이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에 자기 빈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나중에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 재테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이 고액 납부자금의 11%가 최고치를 넣어요, 이분들은. 예. 추후 납부로. 왜냐하면 이걸 넣으면 어떤 금융사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아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장점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설계되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보면 전체 국민이 가입 대상이라고 했고 여기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없다는 납부 예외자. 그리고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못 내. 이런 장기 체납자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중에 한 40%가 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도의 밖에 40%가 제외되어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54만 원 얘기했잖아요. 평균 급여가 54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 급여 수준이 어떻다?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보통 우리가 노인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금액을 한 130만 원, 단독 가구인 경우에 130만 원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4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모자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직은 낮은 급여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 금액, 즉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받고 있는 분들 분포를 보았더니 여기 보시면 20만 원, 40만 원,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가 60%에 달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매우 잘 설계되어 있지만 아직 급여 수준이 아직은 낮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각지대 문제는 현재 노인 세대 중에서도 절반은 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세요. 이전에 가입을 안 했거나 등등의 이유로 해서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에 절반은 연금을 못 받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재직 세대 중에서도 40%가 국민연금 가입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보장성과 소득 세팅. 아까 소득 대체율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노동 시기에 받았던 그런 평균 급여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보장받느냐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31%. 이거는 기초연금까지 포함했을 때 31%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은 40%, EU는 50% 정도 되고요. 보통 우리가 연금을 이야기할 때 국제적인 어떤 기준과 권고가 있어요.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얼마요? 70이요? 물론 70을 보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때 얘기할 텐데 보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예, 절반 정도는 돼야 된다. 50%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공적연금 제도는 매우 잘 설계되어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무엇이다? 아직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무슨 문제에서 발생을 하냐면 아까 그렇지만 급여는 계속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민연금 몇 년도에 출발했죠? 네, 88년도에 출발했고 사실상 본격화된 거는 98년, 99년 된 이후에 사실 본격화됐어요. 그래서 본격화된 걸로 보면은 아직 20년이 채 됐지,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 연금은 지금 얼마 됐죠? 1960년에 출발했다고 그랬죠? 그럼 60년이 넘었잖아요. 보통 연금은 한 40년, 60년 돼야 연금이 보통 성숙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아직 그럼 뭐죠? 미성숙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잘 설계되어 있지만 아직은 미성숙이니까 그죠? 이 좋은 제도가 계속 발전할 거지만 그죠?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우리 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1조가 목적인데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문구는 거의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빠지는 단어는 뭐 후생복지 요 말이 이제 빠지는데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연금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겠지만 퇴직급여 기능도 있고요. 우리 산업재해 보상 기능도 있고 복지인사 정책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연금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노후보장, 건강권보장,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제도다. 공무원 노동자의 종합사회복지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임금 투쟁 계속 했었잖아요. 특히 지금 신규 우리 조합원들의 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게 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우리 과거 여기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막 경험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십수년 전에 그 연금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노 선배님이 예전에 자기가 모아놨던 노란색 그 수기로 쓴 월급 봉투를 모으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렇게 월급 봉투 금액 보니까 19만 얼마 이렇게 막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민간 노동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임금인 시절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죠? 당시에는 굉장히 저임금이었지만 뭐죠? 정년을 보장해주고 그죠? 우리 공직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행정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려면 그런 인재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급여는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지만 정년을 보장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호불 임금인 거죠, 사실은. 나중에 연금으로 보상해주겠다. 이런 출발이 1960년대 출발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임금 보정적 성격까지 포함한 종합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무원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과 함께 보편적인 어떤 기능을 함과 더불어서
우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행정집행의 담보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는 없지만 제가 이제 링크 들어가서 자료 보면 참고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 각종 국민연금과는 다른 그런 여타의 권리 제한도 있고요. 우리는 노동상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물론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되찾아 와야겠지만 권리 제한도 있고 겸직 금지되고 있죠. 그죠? 영리가 안 되고 그리고 여타의 급여 제한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연금을 반으로 깎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민연금 없는 거죠. 이런 제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수성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급여의 종류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10년 이상 됐을 때 우리가 받는 용어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10년 이상 재직했을 때 월 받는 연금을 뭐라고 한다? 이게 이제 민간의 퇴직연금하고 용어가 똑같아가지고 헛갈리는데 퇴직연금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고 물론 지금은 가입기간 연계제도라는 게 생겨서 국민연금하고 기간을 연계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되어 있긴 합니다. 있고요. 그 근로보상의 성격으로 퇴직수당, 뭐 민간의 퇴직금 성격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수당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연금, 그리고 부조급여로 뭐 사망조의금 뭐 이런 거 있어요. 자기 뭐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나 이렇게 사망했을 경우에 일종 부조적 성격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돈도 있습니다. 뭐 이런 급여의 종류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용어 뭐다? 퇴직연금. 제일 중요한 건 기금 운영인데 이것도 지금 용어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는 기여금이 있어요. 우리가 내는 보험료. 이것도 말도 참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내는 보험료, 기여금. 그리고 정부가 내는 보험료, 부담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여금을 우리가 이제 쭉 수입이고 부담금을 쭉 걷어요. 부담금이 요거보다 높은 이유는 우리 퇴직수당 부담금 때문에 그래요. 퇴직수당 부담금을 정부가 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걷었는데 여타의 급여들이 나가잖아요. 나가는 게 지금 뭐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존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용어 때문에 기금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여금, 부담금, 보존금은 우리 간부들이니까 용어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험료율이 우리가 얼마다? 지금 9%입니다. 그 이전에는 7%였는데 9%. 이게 보험료가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그죠? 자기 급여의 10%를 사실 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번에 임금 투쟁하면서 봉급표 보셨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렇게 전체 한 200 정도 받는데 내는 거 다 빼고 나면 그죠?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거 보셨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얘기 좀 많이 내고 있어요. 9%고 우리 내는 건 9%. 그리고 받는 건 어떻게? 아까 국민연금의 지급률 몇 %라고 그랬죠? 1% 그죠? 40년이면 40%. 우리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다?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 지금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낮아져서 2035년이 되면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1.7%. 지급률이 1.7%다. 그리고 아까 국민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공무원연금의 1.7 중에 1%, 그러니까 1%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을 했어요. 이건 공무원 노조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었습니다. 지속적인. 왜냐하면 2009년도 개정할 때 한번 이렇게 추계를 해봤더니 그 공무원연금의 그 소득 상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1.8배 뒀다가 지금 1.6배 돈.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고연금 받는 분들을 이건 너무 좀 많이 받는 거 아니냐 해서 약간 좀 제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제도를 설계를 하면서 한번 어느 정도인가 보았더니 그 1.8배 정도 도왔을 때 뭐 고위 법관들 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뭐 판사 생활하거나 이런 분들이나 5, 600 이상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나 쭉 내려가서 이제 한 오랜 교직 생활로 한 교장까지 가신 분들 정도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우리 소방이 좀 임금이 높으니까 굉장히 오래 근무하신다 보면, 근데 또 이제 우리 소방동지들은 근무연수들이 또 낮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보면 대부분 평균보다 낮습니다. 낮아요. 네, 낮으니까 거의 대체로는 물론 30년 이상 가입하고 하면 거기 수준에 이제 다다르긴 하는데, 아무튼 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20년 이상 가입을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도 우리 동지들에게도 발생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해고 당하셨을 때 실제로 19년 몇 개월 되셔갖고 연금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네. 근데 이걸 10년 이상으로 바꿨고요. 최대 가입하는 연수가 33년이었는데 이걸 좀 늘려서 36년이 되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이전에는 신규 2009년도 이전 임용자는 60세, 그 이후에는 65세로 2009년도 연금법 개정할 때 개정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재직자들을 95년생 이전은 아니고 그 이후에 재직자들을 이렇게 단계를 둬가지고 임용 시기에 구분 없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60세 퇴직을 하면 요 해당되는 데가 되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2022년이니까 요때 61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이 한 1,700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한 해 동안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65세로 지금 연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이제 유족연금이 70%였는데 지금 현재는 60%. 그러니까 유족한테 지급되는 자기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들한테 60%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득 상한제에 있고 자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뭐 제도 설명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앞에 처음 나왔던 내는 거 얼마 내고 받는 거 얼마 받고 그리고 아까 뭐 소득 재분배 기능 이런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 이런 지급 개시 연령 이런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전에는 공무상 장애였으면 그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비공무상 장애도 지급되는 것으로 이것도 공무원들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이혼 시 분할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도입이 되었다고 하고요. 근데 제도는 자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긴 한데 제도가 많이 복잡해요. 근데 이제 우리 조합원들한테 설명할 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내는 거. 지금 내는 게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 개정이 돼 와서 지금 9% 이렇게 내고 있다는 거고 문제는 받는 건데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됐다? 두 번의 큰 개정이 있었는데요. 9년도 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해당되는 연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때 입직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이만큼, 그죠? 요때 입직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뭐 요만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이 뭐 요만큼이 될 수도 있고 더 커져서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단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예, 줄어든 거예요. 받는 것이. 그래서 그림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만큼이 지금 전체로서 보았을 때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아까 지급률 지금 1.7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 1.9, 2.7 이렇게 받는 것이 지금 낮아지게 계약이 됐다. 그래서 이건 정부 자료인데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1.9에서 1.7로 그죠 낮아졌는데 이거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국민연금 상담분야 아까 국민연금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1%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연금하고 이건 동일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위에 0.3%는 우리가 얼마를 더 내고 있다? 2배 더 내고 있잖아요. 민간은 4.5 우리는 9.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게 0.3이다. 그리고 우리 퇴직금 부족하다 계속 퇴직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좀 보상하는 게 0.4다 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1.7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있는 그대로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이렇게 어쨌든 어떻게 됐다? 받는 건 어쨌든 줄은 겁니다. 뭐 이런 논리적 뭐 정합성이 있던 없던 간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줄였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익비를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수익비가 국민연금이 1.5인데 이 수익비가 평균 수익비가 1.48로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 1.48로 어떻게 됐다? 뭐 동일해 됐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예, 연금 그렇다면 도대체 내용은 이렇게 개정이 되고 어찌저찌 됐고 제도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연금을 얼만큼 받는 거야? 라는 게 제일 궁금들 하시잖아요. 나는 연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요거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렵지만 간부 동지들이니까 이거는 조합원들한테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좀 짚어볼게요. 제도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급여 산정의 기초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내는 거에 기본 기초가 있을 거잖아요. 기초 금액이. 그리고 나중에 받는 거에 기초 금액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현재 지금 용어가 기준소득 월액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준소득 월액. 기준소득 월액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나오는 그 과세소득 있죠. 과세소득. 일부 이제 비과세소득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렇게 일부가 좀 빠지는 게 있고 그냥 쉽게 이해해서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에 그러니까 전체 이제 연 급여가 있을 거잖아요. 연 급여가 있으면 명절일발 같은 경우는 연에 2번 주니까 그걸 쭉 합산했을 때 그거를 12로 나누면은 월 평균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 금액 전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기가 지금 보신 분들 자기 급여 얼마 받고 계신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기준소득 월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보수월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몇 개의 기본급과 몇 개의 수당이 들어가는 옛날에는 뭐 기말수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근데 이거는 본봉으로 들어가면서 아무튼 이거의 수준이 65%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00이었으면 당시에는 내는 거 받는 걸 어떻게 기준이 좀 낮았었어요. 물론 거기에 맞춰갖고 설계를 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요 전 그림에서 예전에 2.1이었는데 2009년도 개정으로 1.9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비율이에요. 거기에 대비. 왜냐하면 모수가 커졌잖아요. 그죠? 모수가 커져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전년도 과세소득에 자기의 과세소득에서 뭐를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과상여금하고 연가보상비하고 초과근무수당. 요거는 개인치를 빼고 평균치를 집어넣어요. 직급 직종별로 평균치를 집어넣어서 그게 우리 공무원 연금에 내는 것과 받는 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소득 월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본 이제 모수가 되는 거죠. 계산하는 이게 계산식인데요. 계산식은 아까 제일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 기준소득 곱하기 재직연수 곱하기 지급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큰 개정이 2번이 있었고 그 2009년 이전 기간, 10년부터 15년 6년간 그리고 16년 이후 기간 그래서 1기간, 2기간, 3기간에 각각의 지급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에 대한 지급 산식이 있겠죠? 요 산식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 정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거 갖고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까 1기간은 네, 아까 보수월액이라고 했는데 이 보수월액의 이 현가 이 기본 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직 기간에 이 법정 1기간은 법정 연금 지급률이 당시에는 이 보수월액 대비 20년 가입했을 때 50%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곱해요. 그 비율을 지금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그런 비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재직 기간에 요 기간이 1.9였습니다. 1.9를 곱하고요. 그리고 3기간은 재직 기간에 아까 얘기했죠. 1.7로 지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7을 이제 곱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는 그대로 소득 재분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곱하고 그리고 요 비율을 이게 좀 어려운데 연도마다 다 곱해야 돼요. 네, 올해, 내년, 내후년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이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요거는 간부동지들이니까 설명을 간단히 좀 할게요. 아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소득 재분배율 이렇게 표현한 게 아까 이제 중위값이 여기 있잖아요. 중위값이 있으면 여긴 100인데 예를 들면 중위값보다 낮으면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공시된 기준소득 월액이 539만 원이에요. 그 전체 공무원 평균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과거 3년치로 해서 평균을 내서 요거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 보면 112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 많은 수로 곱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거보다 낮은 분들은 더 좀 늘어나겠죠. 이따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왼쪽 거의 이행률은 뭐냐면 이게 좀 수학이 좀 돼야 되는데 모수가 예전엔 작았다고 그랬잖아요. 모수가 작았는데 모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행 지급률을 그냥 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개정이 됐는데 연금이 오히려 훨씬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모수가 커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를 쭉 둬가지고 이게 어떻게 100%까지 가냐면 지금 2016년 이후에 입직하신 분들이 30년 가입했을 때 100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낮아져도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뭐 60, 뭐 84, 뭐 이런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금법 부칙 10조 연금법 시행령 부칙에 보면 이 표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이 표를 보면 자기 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2009년 기준으로 해서 존경 기간 그리고 이후 기간으로 해서 이 표를 찾아서 이 지급률을 이행률을 찾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가면 그래서 이 이행률을 구하고 소득 재무부여를 해서 이 금액이 나와서 이 세 가지를 합산하는 건데요.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시겠죠. 이거 직접 해봐야 됩니다. 단순 계산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 근데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가 있어갖고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이건 누구냐면 그냥 심플하게 현재 1.7로 돼 신규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신규 공무원들을 심플하게 1.7에 해당하는 물론 지금 1.7이 아니긴 한데 한 2016년 이후에 입직해서 30년 재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들의 평균 기준 소득거래액이 한 450에서 47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7급 요 분들을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의 평균 임금 수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한 평균치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죠?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 분들이 이따 나오겠지만 연금 이 소득 평균 기준 소득거래액을 조회해 보면 이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평균입니다. 자기의 재직 기간 평균을 내는 거예요. 물론 단순 평균은 아니에요. 지금 100만 원에 뭐 이후에 1000만 원이다 그걸 단순 평균 내는 건 아니고 현가 다 해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아무튼 그 금액이 예측했을 때 그 중간값 정도가 이 신규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얼추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평균 기준 소득이 자기가 30년 가입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최종 30년의 금액은 이거보다 높겠죠, 당연히. 그죠? 이게 한 20년 정도 지금 재직했던 분들 정도가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신 분들 금액이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계산을 1단계, 2단계, 3단계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3단계 기본적인 지금 제도 계산했을 때 계산하면 23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요 구간에 이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곱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금액이 요 계산보다 어떻게 15만 원 정도 더 많이 나와서 한 30년 가입했을 때 요 450만 원이 기준소득이라 했을 때 245만 원, 470만 원 이다 했을 때 257만 원 이렇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표에도 있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다 제가 좀 힘들게 우리 간부 동지들 몇 명을 직접 이렇게 샘플을 급여자를 뽑아갖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막 20년, 30년 딱딱 좀 떨어지게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요분은 26년 재직하신 분 그리고 곧 정년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요분은 22년, 12년, 2년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30년 정도 볼까요? 이제 요분은 정년이 34년인데 요 군복무 그 기간 합산 때문에 35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 아무튼 이분은 30년 했을 때 첫 연금이 227만 원. 지금 20년 정도 되신 분이 30년 가입한다 했을 때 233만 원. 여기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요런 표 처음 보셨죠? 우리가 깎여지는 표는 보셨는데 여기는 247만 원. 지금 96년생 우리 2020년 신규죠. 새내기 공무원 같은 경우에 30년 237만 원. 여기 퇴직수당은 뒤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빼고 이렇게 첫 월급을 받고요. 가정치를 둔 건 있습니다. 뭐냐면 호봉 상승분만 여기다 입력을 했어요. 호봉 승급분만 입력을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보수 인상률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물가 인상률도 반영 안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금액으로 보려고 그래요. 지금 금액으로. 물가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금의 가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오히려 이거를 두 개를 빼버리면 지금 금액으로
얼마 정도를 나중에 받게 되냐, 얼마 정도의 가치에 받게 되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여서 그냥 단순 계산한 거고, 제가 이렇게 단순 계산한 이유는 1%만 급여를 인상한다고 해더라도 이게 300을 훌쩍 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하다는 거고, 이 오히려 과거 재직자보다 요 재직자가 더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연금 얘기와 더불어서, 그래서 연금을 사실은 더 받기 위해서라도 이게 무슨 효과냐면, 여기랑 이거의 차이는 말 그대로 현 세대의 임금 효과예요, 임금 효과. 요 세대보다 여기가 평균 임금이 사실상 좀 올라가는 이런 효과들이 좀 있었었고, 그렇다면 딱 눈치채셨죠? 뭐가 문제죠? 여기는 낮아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율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인하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되기는 하나 크게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금액은 지금 금액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가 또 중요하다? 연금투쟁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어서의 임금투쟁이 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임금투쟁을 잘 해야, 그죠? 나중에 연금도 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샘플을 좀 뽑아 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이제 설계되어 있어요. 공적연금에 대한 오해와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용돈연금인가? 아까 보셨잖아요. OX. O X. 예. 저는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용돈연금인 건 맞다. 하지만 제도가 성숙되면 이거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급여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우리 많은 쟁점 중에, 그죠? 과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유리한가? 많이 지적당하고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나오는 거 있죠. 재정 문제. 재정이 고갈되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갈취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적연금이 대안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특히 경제지가 이런 기사를 내요. 국민연금 아까 54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이제 평균의 함정이죠. 딱 평균치 내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53만 원 받는데 공무원연금은 248만 원. 이 평균값입니다. 아까 딱 평균값 비슷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살펴봤습니다. 아까 제가 정부 자료 얘기했잖아요. 지금 1.5배로 똑같아졌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이 지금 수익비는 똑같아졌다. 여기 그림에 있듯이 1.4, 오히려 더 낮죠, 지금.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똑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비교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00만 원 정도 30년 재직했을 때 공무원은 267만 원, 우리 국민들은 113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몇 배? 2배, 2.4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까? 이건 진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평균, 요 딱 계산했을 때 이런 건데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몇 배를 더 내죠? 2배를 더 내잖아요. 그죠? 예. 2배를 더 내니까. 예.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는 게 지금 2배인데, 그러면 여기에 또 2배면 2배, 그래, 거기까지는 되겠는데, 그러면 2.4배는 뭐냐 했는데, 이건 또 평균의 함정 이후에 또 샘플의 함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00만 원이면 우리는 딱 중위값에 거의 걸려요. 중위보다 낮죠, 오히려. 지금 539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균 소득이. 그래서 여기서는 소득 재분배가 특별히 발생하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받는다고 하면 평균 소득보다 굉장히 높은 축이에요. 예. 물론 이걸 높여 나가야겠죠. 근데 높은 축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지급률이 좀 더 낮아요.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 차이가 이렇게 더 격차가 나는. 그게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배를 더 내기 때문에 절대액을 비교해도 같은 비슷한 사람이라고 비교를 해도 2배 더 많이 받는 거다. 간단한 겁니다. 2배를 더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 보험료율은 2배 내고 있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역으로 평균을 내봤어요. 공무원 연금이 평균 50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그래요. 많이 내고 계십니다. 평균입니다. 국민연금은 12만 7천 원 정도 내고 있다고 그래요. 아까 보셨죠? 아까 11만 원 내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연도마다 약간씩 다른데 최근치는 이 정도 내고 계신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3.8배나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실질이기도 하고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부담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받는 것은 이게 제도가 이렇게 설계되고 당연한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죠? 우리 퇴직금. 그래서 퇴직금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민간을 100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 재직했을 때 39예요. 그 40%로 보고 20년 이상 재직했을 때 심지어는 5년 미만인 자는 6.5%입니다. 6점 여기는 안 나오는데 6.5%예요. 그 5년 미만인 자는. 그러면 이것까지 이제 합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보충 자료에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보통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지, 부회장님? 연금하고 퇴직금 다 포함해서 이거 비교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총수익도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우리 생애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총 생애소득을 비교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오늘 설명은 안 하겠지만 꼭 한번 참고 자료에 표 하나로 딱 있습니다. 총 생애소득을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이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또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급여를 받는 거는 뭐다?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게 또 중요한 지점이 하나인데요. 우리는 평균 재직 기간이 한 30년 돼요. 평균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도 설계는 40년 가입했을 때 뭐 40%라고 얘기했는데 급여가 낮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재직 기간이 짧아요. 평균 재직 기간이 지금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 17년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이거는 연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현 조소이기도 하죠. 그죠? 막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 유연화나 우리 특히 임금들이 유연화되면서 임금도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안정적인 어떤 직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재직 기간이 이게 짧다 이런 거고요. 이런 효과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세대 갈취 재정 고갈 문제입니다. 또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경제지인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내요. 90년생 이후부터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근데 제가 살펴봤더니 한경연이 뭐냐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한국경제연구원? 아 이거 무슨 국책 무슨 연구기관인가 했더니 이게 정경련이 만든 정경련 회원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사단법인이에요.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을 보면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죠? 상대적으로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뭐 연금 받더라도 한 5년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더 오래 사시니까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령별 인구 비중이 장년층이 지금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청년층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현재 17%인데 곧 20% 국민 10 중에 2이 65세 이상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런 거죠. 현재 우리 공무원 연금은 2명이 1명을 아까 세대간 연대 얘기하면서 그죠? 사회 부양 이런 얘기했잖아요. 2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연금은. 즉 현재 10명의 재직 우리 노동자들이 5명의 우리 퇴직 노동자들을 물론 그것만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걸 부양비라고 하는데 얘기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현재 10명이 3명을 부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노령화 추세 때문에 점점 늘어나서 국민연금도 이제 40%, 공무원연금의 경우 절반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적연금의 기본은 세대간 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니 이거를 이 부양비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지금의 재직 세대들이 나중에 그 지금의 노후 세대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세대 부담을 줄여야 된다.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저는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맞는 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에 있어서의 우리 노동자들이 가져야 되는 관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거는 우리가 노령화 문제를 연금만으로 해결을 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연금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저출생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 거죠? 왜 발생?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여타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국가의 노력들과 우리 사회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연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단적으로 놓고 보아서도 연금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다만 연금을 놓고 보았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다. 후세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부담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을 잘 잡자는 거고. 하나 더 살펴볼게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표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곧 요 표가 새로 나옵니다. 곧. 그래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금 적립액이 거의 1,000조에 육박해 있어요. 지금 900조 정도 좀 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1,700조, 1,800조까지 올라갑니다. 올해 내년도 우리 정부 예산이 얼마죠? 639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정부 예산보다 얼마? 거의 3배 이상 되는 돈이 쌓여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 보시고 수치로 보면 우리가 우리 GDP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 GDP를 계산하기 쉽게 한 2,000조 정도 되신다고 보여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해서 총 생산을 한 것이 2,000조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 기금이 향후에 그렇게 쌓인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저는 수지 불균형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쪽에서 이제 적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때 57년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기금이 바닥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표가 중요한 이유는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이라는 걸 하는데 내년이 그 재정 계산을 새롭게 하는 해예요. 그러면 이 표가 새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3차 때는 60년이나 57년이 됐잖아요. 지금 노령화율이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면 아마 이건 조금 앞으로 당겨질 거예요. 이걸 당겨진 그래프를 그려놓고 어떻게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올 하반기부터 이제 쟁점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조합원 교육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어떠냐면 아까 표와는 좀 다른 그래프지만 지금 이미 소위입니다. 이미 적자가 발생해서 2028년대는 5조 정도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주장들은 이러한 세대 간 연대나 어떤 후세대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거에 대한 답은 다른 데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아니라 답은 다른 데 있다는 거고 그 답은 어디에 있다? 공무원 연금에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에 있어요. 공무원 연금. 지금 공무원 연금이 이미 적자에서 바닥이 나가지고 지금 망했나요? 그리고 우리가 못 받고 있나요, 연금을? 아니잖아요. 이미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금은 아까 연금 성숙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연금 성숙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금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금을 쭉 적립을 하다가 아까 같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전환이 됐다? 공무원 연금은 부가 체계라고 해요. 뭐냐면 받아요. 그죠? 그리고 줘요.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존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이런 부가체계 방식을 갖고 있고요. 대체로 연금이 발전된 거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런 부가체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민연금은 어떻게? 아직 정확히 얘기하면 뭐 수정적립 방식이라고 해요. 적립한 돈을 그냥 다 쌓아놓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한 900조 중에 매해 한 200조, 300조 정도 되는 데를 지출을 하고 운영해서 운영 수익도 내고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적립 방식이 이후에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부가 방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제도 성숙도의 차이이다. 그래서 오히려 본격적인 국민연금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무슨 주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아까 제목에도 있었고 이제 결론에 나올 겁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아까 국민연금 적립기금 얼마?
거의 2,000조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고 현재 얼마? 한 1,000조 정도 돼요. 1,000조. 조조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게 얼마큼의 큰 금액인지 어렵긴 한데. 자, 삼성전자 한 기업에 삼성전자의 지분 주식 그 지분율을 한번 보았어요. 국민연금이 어디 있죠? 10%.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지분의 10%를 가지고 있어요. 큰 손이죠. 물론 여기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최근에 주식 굉장히 확 떨어졌죠. 삼성전자 주식이. 그래서 국민연금도 좀 빠졌어요. 수익이 안 된다 해가지고 현재는 한 8%, 9% 되는데 아무튼 큰 손입니다. 이게 뭐죠? 이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 이 삼성전자를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액수 아닐까요? 그게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요? 여기 문형표라는 사람이고 홍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문형표는 저희가 2009년도 연금 개정할 때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저랑도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KDI 출신이에요. 우리 보통 이게 재정 막 이렇게 막 분석하고 내고 하는. 그런데 이 자가 우리 박근혜 정부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사퇴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가요. 오히려 좀 낮게 가긴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삼성물산과 제임모직 합병. 이 삼성물산과 제임모직 합병 이러면서 무슨 뭐 말 문제 뭐 이런 거 막 발생을 막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최순실 문제 발생하고 여기에 핵심 국정농단 사태 핵심 중에 하나인 여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을 압박을 합니다. 여기가 특히 기금운용본부장인데요. 여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합병을 찬성해라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최근에 대법원 확정이 됐어요. 최근 실형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금 누구냐? 누구를 앉혔다? 전형적인 목표입니다. 기재부 출신이고 기사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연금개혁 리더십 기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재부 출신이 우리의 연금을 다루면 뭘까요? 아니 연금을 다루는 건 오히려 보건복지부나 막 이런 데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이거 뒤에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올 여름에 여의도에 한국노총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눈에 딱 띄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서 딱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지나친 겨울잠은 퇴직연금에게 해롭습니다. 잠자던 연금 KB증권에서 깨우세요. 이렇게 광고를 큼지막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면 지금 아까 퇴직연금 민간 퇴직연금 얘기했잖아요. 민간의 그 퇴직금과 같은 이 퇴직연금의 적립금 추이가 운용사죠. 퇴직연금 운용사 여기 보면 뭐죠? 여기 KB, 신한,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 보았을 때 2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퇴직연금에 그래서 200조 전의 전쟁, 퇴직연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들의 입장에서 지금 1,000조나 쌓여있는 국민연금의 기금은 뭘까요?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입장에 서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그 1,000조라는 돈은 노다지죠. 이거를 어떻게 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30년간 세계은행 등을 필두로 해서 보통 이렇게 친자유주의 천병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죠. 연금 민영화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동유럽 중아시아 국가 30개국이 아예 공적연금을요 민영연금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2000년 이후에 이 30개국 중에 18개국이 다시 공적연금으로 회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적연금으로 갔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제도에 전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ILO의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연금 민영화를 리버징, 되돌리다 뭐 이런 제목의 보고서고 그래서 ILO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연금 민영화 실험의 실패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재정 고갈, 미래 세대 갈취의 논리를 왜 펼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통계로도 있는데 연금 개정 논의가 있으면 이게 늘어나는 게 있대요. 막 우리 공적연금 개정한다, 개혁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해에
사교육의 가입자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딱 그거죠. 연금 개정, 연금 공적연금에 대한 막 불안을 부추기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적연금으로 갈아타게 되는. 아까 우리가 깎이잖아요. 그 깎인 만큼이 어디로 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를 시장에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 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재정부가를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과대기금이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1,000조, 2,000조까지 쌓인다고 그랬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1,000조까지 지금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 정부의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지금 쌓여 있는 것인데 오히려 과대기금이 문제다. 근데 한번 볼게요. 왜 제가 이걸 문제라고 보냐면 이렇게 기금이 쌓여 있는데 여기 뭐를 봐야 될까요? 뭐 금융사업 부분 있고 뭐 급여 지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급여 지출하고 있다. 요겁니다. 우리 기금 중에서 복지 부분 사업이 1%도 아니고 0.02%. 구성을 한번 볼까요? 우리 기금의 구성을 보면 우리 보험료 있겠죠.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도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도 내요. 물론 이 수익은 뭐 주식도 있겠지만 부동산이 많아요. 부동산 이런 것들의 수익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자산 가치 뭐 이런 문제겠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죠? 국고보조 0.07%. 이 소중하다고 하는 국민연금의 기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고가 들어가는 게 0.07%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서 복지사업은 0.02, 국고보조는 0.07, 그리고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 정망을 보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게 4대 공적연금 전체 놓고 보았을 때 지금 10조가 안 돼요. 정부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 10조 중에 아시겠지만 아까 공무원연금 뭐 3조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요거예요. 그만큼 연금에 들어가는 정부의 우리 거 빼고 나면 특히 국민연금 들어가는 건 더 작겠죠. 그죠? 이렇다는 거고. 근데 제가 한번 여러 나라 중에 하나만 그냥 샘플로 찾아봤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온 자료고 독일의 연방공무원 사례예요. 우리가 독일의 공무원 사례인데 잠깐만 딴 거 한번 볼까요? 소득대체율 여기 얼마죠? 소득대체율 무려 여기는 71%입니다. 40년 재직했을 때. 그 30년 재직했을 때 절반 이상을 받게 설계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보험료.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내고 있는 거는 여기는 없어요. 보험료가. 다 어디가 내고 있다? 정부가 다 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아까 그 소위 말하는 수익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없을까요? 보험료를 우리가 반반 내고 있는 게 이 반반 내고 있는 게 어디에 있는 무슨 금원 같은 겁니까?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가 얼마를 내면 우리가 얼마를 내면 정부가 더 많이 받게. 차라리 무슨 뭐 국고 보존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실제로 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부가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완전 적립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순수 부가 방식에서.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가 내는 게 없는 거니까 특별하게 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필요한 것들을 정부 재원으로 마련하면서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해서 그러다 보니 지금 사회공공지출 이건 뭐냐면 연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쭉 지출되고 있는 돈을 한번 보았더니 우리가 전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늘리면 될까요? 아래 걸 먼저 볼게요. 일단 지금 정부 예산이 639조인데요. 복지 예산 아까 이게 그 비율이에요. 전체 GDP 대비 보았을 때 2,000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지 예산이 226조면 그죠? 아까 퍼센트가 맞죠? 12% 정도 되는. 요게 이제 복지 꽤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많이 늘긴 늘었는데 제가 세부 항목을 한번 보았더니 이런 거죠.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20조 정도, 아동 보육, 이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 하는데 한 10조, 여성, 가족, 청소는 다 합쳐서 1.5조.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국방 예산은 57조. 물론 복지 예산이 크지만 여기 보면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이거는 총 금액이 아니라 증액되는 금액이 4,500억 정도 되고 며칠 전 우리 강릉에 떨어진 현무2가 한 발 발사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현모포는 한 40억 정도 든다고 그러고요. 아무튼 저는 뭐 이거를 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국방 예산이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부 예산의 2, 3%만 조정해도 2, 3%면 얼마죠? 한 뭐 20조 정도 될 거잖아요. 그것만 돼도 이거 두 배로 다 늘려, 두 배, 세 배로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 정부 예산은 막 20%, 30%를 어디에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국민연금 1,000조 정도 쌓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입자 동의라는 어려운 관문이 있긴 합니다. 이게 자기가 낸 돈이기 때문에 그럼 내 돈을 지금 당장 쓰면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저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서 자기가 나중에 더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더 잘 살게 만들어주면 그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노후가 됐을 때 그들이 더 자녀들도 더 많이 낳게 되고 이런 구조로 선순환되면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의료, 교육을 위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인지 서민을 위한 주택,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인지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천전화 쌓이는 국민연금 기금은 저는 오히려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조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안정화,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확대가 아니라 자료집에는 요 위에 것만 있을 겁니다. 제가 오히려 구호를 더 심플하게 만들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국민노후는 국가가 책임져라 해서 정부가 더 부담하라. 저는 정부가 더 부담하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연금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 내고 우리 가입자들이 더 내고 나중에 덜 받는 개정이 아니라 정부가 더 부담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자라는 겁니다. 모수개혁, 구조개혁 말은 어려운데 이거는 우리 이제 향후 연금이 어떻게 좀 쟁점이 될 건가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지금 이제 윤 정부는 연금 개혁을 굉장히 그 공적연금의 뭐 지속 가능성 얘기하면서 같은 얘기죠. 되풀이됐던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는 걸 중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재계산으로 해서 아마 국민연금이 가장 이제 쟁점화가 될 거예요. 공무원연금 예전에 우리가 공무원연금 막 쟁점화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국민연금이 쟁점화가 될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뭐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이거는 계속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쟁점화가 될 거고 내년 3월까지 이 재정 계산 결과를 내게 되고 그 결과에 입각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혁을 전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연금보상예산과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복지적인 관점이 아니라 재정수리적인 관점, 재정의 관점에서 연금 개혁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갔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항상 이런 논리로 진행이 되죠. 이런 재정 고갈의 논리, 그래서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 형평성 문제, 공적연금의 통합 얘기 지금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막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속에서 공적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사적연금의 확정으로 가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더 내고 덜 받는 그런 개혁의 과정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제가 아까 그 우리 연금 얼마 받는다 표 보여드렸잖아요.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좀 걱정이 된 건 또 있어요. 우리가 2015년 연금 개정하면서 그죠? 우리 신규 공무원들 뭐 110몇만 원 받는다 막 이런 자료들 내고 했잖아요. 예. 굉장히 그거는 정부가 사실은 연금 뭐 개정의 효과나 이런 거를 좀 과대하게 부풀렸던 측면들이 실제로 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면 이제 이 정도면 뭐 받을 만큼 받는 거네. 그러면 뭐 싸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거기서 더 물론 저는 연금 보험료를 지금 9%인데 그거에서 더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긴 하나 특히 이제 받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압박들은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국민연금의 논의에서부터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연금으로도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하자. 우리 연금을 잘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시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하자는 거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통합론 앞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연금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옵니다. 연금학자들도 막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현장에도 있잖아요. 우리 신규 공무원들도 워낙에 지금 급여 수준이 낮고 보험료가 높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보험료 한 4.5%를 줄이고 나중에 좀 덜 받겠다 이런 얘기들이 속속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규 공무원들 그렇게 되면 그 국민연금 체계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연금 통합은 실제로 물론 한 60년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뭔가 추진하면 모를까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이 제도 통합을 한다는 거는 특히 전환비용 문제. 오히려 공무원연금 형평성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이 뭐죠? 그럼 통합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진짜를 놓고 보면 그게 국민들한테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그 고급의 수급자들을 오히려 국민연금에서 그거를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환 비용의 문제라는 게 하나가 있고 적립체계, 부가체계, 체계가 다른 체계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전환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는 부담률과 지급률이 다르다는 거죠. 내는 게 우린 2배를 더 많이 내고 있고 지급률도 달라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합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거를 맞춰가려고 뭔가를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낼 것이겠죠. 근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우리 가입자들에게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연금을 통합하자고 그러면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예? 찬성하지 않을까요? 근데 연금 통합론의 본질은 이런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어요. 아까 그래프 딱 봤잖아요. 뭐죠? 연금 통합론의 본질은 하향 편준화예요. 하향 편준화. 연금을 깎아서 아래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지금 아까 평균 이렇게 적게 받는다고 했잖아. 이걸 높이기 위해서 뭔가 통합하자고 하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금 통합의 본질은 공적연금의 하향 편준화, 연금의 시장화에 있다는 거고요. 자, 끝으로 시간이 조금 넘어갔는데요.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까지 질의응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끝으로 우리 연금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 연금 투쟁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2008, 9년 그리고 14, 15년 큰 투쟁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때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2008년도에 2번의 총궐기가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5만 명이 모이는 총궐기가 있었었죠. 2014년 11월에 그죠? 예, 한 12만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때의 장면입니다. 이런 투쟁을 통해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그래도 계약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어찌 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때는 연금 계약이 역사적 과정을 보면 한 번도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투쟁으로 소위 말하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찌 되었건 연금 개정 논의 과정에 그 사회적 합의 기구에 우리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참여해서 연금 개정 논의를 함께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개정이 어떻게 되었냐는 것을 떠나서 당시에 물론 정부 측에서는 우리 연금을 절반으로 깎으려고 그랬어요. 사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총궐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됐고 이런 투쟁을 만들어냈었고요. 2014, 15년은 또 아픔의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싸웠는데 저는 조금만 더 우리 조합원들을 믿고 한 걸음 더 갔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 한번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는 있으나 저는 후퇴를 하더라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함께 가고 그랬을 때 이유가 보장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조합원들의 힘을 믿고 거기에 기초해서 함께 싸울 때만이
우리 연금을 지킬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큰 두 번의 투쟁을 통해서 가져왔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조합원은 연금에 관심 없다. 청년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때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너무 먼 미래라서 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먼 미래기도 하죠. 사실 진짜 먼 미래잖아요.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청년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지 않아요. 실제로. 뭐냐면 워낙에 지금 또 먹고 살기 또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재테크나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코인 투자나 이런 거 하시는 조합원들도 있고 오히려 연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찾아봤던 그런 신규 조합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금에 관심이 없지 않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관심들이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노동조합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익이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고 공동체 이익으로 모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연금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이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고 여기 있는 간부님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개정됐더라도 뭐 괜찮고 뭐 신규들 문제는 뭐 신규들 문제지 라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미 퇴직한 선배들이 퇴직하면 기득권은 보호되겠지 했는데 2016년 개정에서 어찌 되었다고요? 5년간 연금이 동결됐어요. 동결됐다는 얘기는 뭐죠? 삭감된 겁니다. 실제로. 그죠? 물가 인상 반영했을 때 실제로 연금이 삭감됐어요. 퇴직 공무원들도. 재직 공무원들은요. 아까 제가 세대 연계 얘기했잖아요. 저는 특히나 지금 재직 세대들이 우리 청년조합원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재가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명의 공무원이 1명의 공무원을 부양한다라고요. 만약에 아까 우리 신규 조합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그러면 차라리 4.5 내고 국민연금으로 그냥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재직 공무원들 그대로 지금 연금 보장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세대 간 연대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규 공무원들은 이 공적연금의 가치에 대해서 먼 미래의 얘기지만 공적연금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알아가고 특히 미래 준비는 혼자 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나의 문제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이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절호의 기회. 아까 2014-15년 투쟁에서 성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었죠 그때? 그나마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개정 투쟁을 하면서 국민연금 얘기를 했어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하자? 아까 얘기했잖아. 50.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하자는 것을 실제로 정치권과 함께 합의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지켜지고 있죠. 아무튼 그런 주장을 역사상 처음으로 했던 그런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연금이 이제 개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뭐냐? 연금의 혜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연금의 전도사가 돼서 가깝게는 자기 친구부터 그죠? 가족들부터 설득하고 우리 국민연금 개혁에 함께 맞서 싸우는 길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영국인데요. 최근에 영국의 사진인데요. 2022년 2월달, 8월달에 영국의 공무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두 번의 총파업을 합니다. 이때 총파업의 주된 의제가 연금 계약 저지였어요. 그리고 하나가 임금 인상이었는데 아까 제가 임금 인상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영국은 임금 인상률이 8%예요. 8%를 올려준다고 하는데 파업을 했습니다. 지하철도 닫고 여기는 한 고등학교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그 영국의 퀸즈 대학이라고 왕립 대학입니다. 여기에 직원들은 공무원들이겠죠. 왕립대학이 국립대학이고 여기에 이제 대학문을 닫고 파업을 하는데 기사의 제목이 학생들이 이 조합원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지한다라는 함께 나와서 함께 연금 투쟁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보는 게 꿈입니다. 연금 투쟁이 있어서 우리 국민연금 계약에 있어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무원 또
연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함께 해나가는,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사회적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국민연금이 개정되면 그 다음에는 공무원연금이다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껴왔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아까 연금의 성숙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연금의 좋은 혜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죠, 체험적으로. 근데 우리는 아직 국민연금이 그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 못해서 좋은 제도이지만,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먼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시행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 연금을 지키기 위한 큰 투쟁들이 있잖아요. 그죠? 큰 투쟁을 함께 해나가면서 올 하반기에는 좀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만큼은 꼭 함께 조합원들의 실천으로 함께 하자라는 것을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공백 없는 연금, 공무원에게 퇴직금이라는 그거를 들고,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와 퇴직금, 온전한 퇴직금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5만 입법 청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오늘 기본적인 이제 웹포스터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좀 준비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아까 소득 공백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상 2014-15년도 연금 개정할 때 이게 또 약속 사항이기도 했었어요. 그죠? 이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연도가 잘못됐는데 2022년 1,700명 발생하기 시작해서 32년까지 10만 명 소득 공백자가 발생하라. 이때까지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33년부터는 전체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료가 발표된 게 있어서 찾아보았는데요. 2022년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금 공백 방지 제도 없이 연금 공백 유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금에 가입하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공백, 말 그대로 돈을 못 받고 있는 그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거 우리도 논의를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정년 연장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재고용 제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 그 뭐 임금 피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 어찌 되었건 이런 제도를 두지 않는 국가는 우리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국제적인 이유로서도 그렇고 정부의 약속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돌리자, 60세로 돌리는 개정안을 내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퇴직금 제도를 못 받고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아마 국민들이 얘기할 겁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정부는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아까 공무원연금 구조 보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급여가 다 포함되어 있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야, 그럼 퇴직금인데 왜 우리 보고 내라고 그래? 너희가 다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개정법을 반드시 개정시켜 내야 되겠지만, 그 개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것 자체를 여론하고 쟁점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개정안을 내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든, 아니면은 연령을 다시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퇴직금 제대로 지급을 하자. 이거는 사실은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39%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합원 교육의 마무리, 또 현장 순회의 마무리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입법 청원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정치기본법 관련해가 10만 입법 청원 해봤잖아요. 이게 하는 걸로 실전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 연금을 지키자. 국가가 더 부담하라. 국민노후는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그거를 들고, 우리 하반기 연금 투쟁 지금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미리 조합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육하면서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연금 60년대 출발했고 국민연금 98년대 출발했는데 성숙 단계가 40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무원연금이 지금 60년대 출발했으면 성숙 단계면 2000년대 벌써 성숙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공무원연금을 이렇게 씹어대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원인이 뭔지 좀 보십시오. 아까 이제 제도 성숙도는 그 전반적인 세계적인 어떤 사항들이나 실제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연금들이 그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제도 성숙에 만들어 가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연금이 왜 88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네. 실제로 87년 6월 항쟁의 직접적 구호는 아니었으나, 그죠? 저는 그거의 바탕 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설계 속에서 나왔다고 봐요. 즉, 그 제도 성숙의 단계라는 것은 말 있는 그대로 이론적인 제도 성숙의 관계가 아니라 연금 정치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연금을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갖고 나가냐,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싸움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아까 이렇게 연금 계약 저지투쟁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아까 사연금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적 금융의 입장에서 이걸 계속 사적 영역으로 갈려오는 사람들,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이런 끊임없는 투쟁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2000년 얘기하셨는데 공무원 노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잠깐 경험 얘기하면 98년도에 99년도에도 연금 개정 싸움이 한 번 있었어요. 그 2000년도에 연금 개정했는데 그때 1% 보험료 인상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린 G급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누가 앞장섰냐면 큰 싸움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때는 정교조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같이 해서 뭐 연금 공통을 만들고 했는데 그때 같이 싸웠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 잠깐 얘기 드릴게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공무원연금공단에 들어가십니다. 가입이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을 가입을 하면 내연금 보기를 바로 메인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퇴직금 확인하기라는 걸 클릭을 하면요. 이게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예상되는 퇴직금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연금공단에 자료를 들어가면 미래 연금도 다 계산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연금 계산법이 너무 복잡하고 막 이렇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계속 이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안 되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조합원님들이 딱 퇴직하실 때 지금 만약에 올해 지금 시점 지금 딱 퇴직했을 때 얼마를 받느냐가 딱 조회되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가면 이런 표가 나오고 여기 출력하기를 하면 이런 게 딱 한 장이 나옵니다. 이 한 장을 출력하시는 거예요. 연금공단에 가서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한 장을 딱 출력을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22년 되신 분인데 군복무 가산 때문에 24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1기간, 아까 2기간, 3기간 이야기했잖아요. 1, 2, 3기간의 각각의 기간이 나와요. 자기 거가 나오는 겁니다. 11년, 6년, 뭐 6개월, 9개월. 요거를 이제 메모를 해두시고 여기 적용 보수가 뭐냐면 아까 질문 많이 했었던 그 모수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금액을 현가에서 만약 지금 딱 퇴직한다고 했을 때 얼마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수월액이 240만 원 나오고 여기 개인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퇴직수단의 모수는 약간 달라요. 더 좀 높아요. 쟤는 평균을 내지만 퇴직수단이 끝부분에 맞춰져 있어갖고 여기 좀 높죠. 그래서 요 금액을 또 메모를 해놓습니다. 여기 참고로 여기 나오는 요 금액이 건 뭐냐면 이거는 그 소득 재분배 때문에 그 소득 재분배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 1%에 해당되는 거는 요 금액이 아니라 요 금액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나온 거고 그러면 요 밑장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지금 퇴직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17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20년 되신 분인데 지금 그냥 퇴직을 해요. 이렇게 받고 퇴직 수당을 4천만 원 정도 받는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급개시 연령 나오죠. 61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그 메모를 해두셨잖아요. 그러면 메모를 해두신 걸 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건데 어렵겠죠. 아까 이 표를 다 찾아야 되고 그죠? 근데 저는 우리 교육하실 간부님들은 꼭 자기가 자기 거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번 해보면 그 해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제도가 이해가 돼요. 이걸 한번 해보면 제도가 이해가 돼서 오히려 조합원들 만나기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직접 해봐라 이런 거고요. 더 손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낸 게 아니라 1차 교육 때 우리 한 동지가 이게 있다라고 알려줘가지고 저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적연금 연계제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이렇게 두 가입기간 합산해가지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공적연금제도 모의계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연금 모의 계산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어가시면 자기가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연금 모의 계산. 그러면 첫 화면으로는 들어가면 이렇게 국민연금 이렇게 떠요.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연금공단 추가 메뉴가 있습니다. 요 하나를 추가를 하면 요게 이제 메인입니다. 요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 위에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근데 이 사이트는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 연계 사이트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물론 국민연금 가입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쓰시면 되는데 그때 일시금으로 다 받은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돼서, 아무튼 국민연금은 기한 최소치를 넣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99년 1월부터 2월 임의로 해서 빵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여기 이제 가입기 1기간, 2기간, 3기간이에요. 그럼 아까 거기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었죠. 그러면 기간을 쓰시고 여기에 그 금액을 쓰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료월일 있죠. 이게 지금이 아니라 자기가 뭐 퇴직 시점이라든지 30년 후가 됐지 자기가 생각해보는 그 퇴직 시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뭘 쓰냐면 보수 인상률, 물가 인상률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계산한 거는 그 호봉 승급분이나 이것들을 이제 계산했는데 요 사이트는 호봉 승급분이 계산이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균 호봉 승급분 해서 2% 좀 이상으로 해서 자기가 뭐 보수가 우리가 투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4% 정도씩 올릴 수 있겠다 이러면 뭐 4% 써보시는 거고, 저는 요거를 2%로 해서 호봉 승급분 정도로만 해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요 분이 이제 30년 가입했을 때 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비슷하죠, 아까 240만 원. 그래서 요 사이트를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요거는 뽑아야겠죠. 뽑아서 자기 거 가입해서 해보면 대략적인 금액은 알 수 있다.